헛똑똑 잡학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도쿄전력. 이 이름만 들으면 왜 온갖 음모론이 먼저 떠오를까요? 후쿠시마 원전의 운영사죠. 근데 이 회사는 단순히 큰 사고를 겪은 기업 그 이상입니다. 이제는 깊은 불신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 불신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냥 2011년에 있었던 그 끔찍한 사고 딱 하나만의 문제였다고 생각하면 사실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이건 재난 피해자의 이야기가 되었겠죠.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이건 시간에 걸쳐서 내려진 여러 번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바로 패턴입니다. 패턴. 위기가 닥쳤을 때 진실을 곧바로 알리는 대신에 어떻게든 시간을 벌고 정보를 통제하려고 했던 그 반복적인 행동.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지연의 패턴이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게요. 지연의 패턴. 왜 진짜 재앙은 사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대응이었는지 한번 보죠. 여기에 이 모든 걸 설명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기술의 위험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기술을 다루는 조직이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바로 그게 신뢰를 결정했던 겁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패턴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 기록들을 한번 쭉 훑어볼 시간입니다. 지난 20년간 불신이 어떻게 차곡차곡 쌓여왔는지 주요 사건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02년부터 최근 2023년까지 뭔가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각각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걸 전부 꿰뚫는 하나의 일관된 방식, 바로 그 지연이라는 대응 방식이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모든 건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실수였다면 이렇지 않았겠죠. 안전점검 데이터를 조작하고 결함을 숨겼다는 건 결국 회사 평판이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들의 속내가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불신의 씨앗이 바로 이때 부러진 겁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2011년 대지진 3년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대 15m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었는데도 이걸 그냥 묵살해버린 거죠. 나중에 사람들이 분노한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몰랐던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구나. 이 순간 불신은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앞에서 도쿄 전력의 첫 공식 발표는 이거였죠. 멜트다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호했어요. 그런데 불과 2달 뒤에 어떻게 됐죠? 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멜트다운이 사실상 일어났다고 인정한 거예요. 최악의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또다시 의도적으로 늦춘 바로 그 패턴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이 패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13년 오염수 유출 사고 때도 똑같았어요. 처음엔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죠. 하지만 며칠 못 가서 300톤의 고농도 오염수가 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쯤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학습을 한 거예요. 아, 저들의 첫 번째 발표는 일단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2016년 이제 신뢰에 정말 결정타를 날리는 고백이 나옵니다. 2011년에 멜트다운 발표를 늦춘 게 뭐 정보가 없거나 몰라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이러이러한 상황이면 멜트다운으로 본다는 내부 매뉴얼이 있었는데도 멜트다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이걸로 명확해졌죠. 이건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의도였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봤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왜 이런 일이 반복됐는지를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쿄 전력이라는 저 블랙박스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 과정을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보세요. 1단계, 현장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그럼 바로 공개될까요? 아니죠. 2단계, 현장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본사에 보고부터 올라갑니다. 그리고 3, 4단계에서 법무팀, 홍보팀 거치면서 온갖 검토가 들어가죠. 어떻게 하면 회사 평판에 흠집이 덜 날까, 법적 책임은 피할까, 이런 식으로요. 그러고 나서야 5단계, 아주 잘 포장되고 걸러진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겁니다. 이 딱딱한 관료주의 자체가 지연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위아래가 확실한 수직적인 구조에서 현장 목소리는 그냥 묻히기 십상이고
괜히 문제 제기했다가는 얘 경력만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터지면 조직의 본능이 진실을 빨리 알리는 쪽이 아니라 일단 법적으로 문제 없게, 회사 이미지 손상 안 가게 막는 쪽으로만 작동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냥 도쿄전력이라는 회사 하나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이걸 가능하게 한 더 큰 시스템, 그러니까 일본 사회 전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이걸 이해하려면 규제 포획이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감시해야 할 심판이 선수랑 같은 편 먹는 거예요. 원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감시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이 오히려 자기들이 감시해야 할 산업계의 이익을 대신 챙겨주는 상황인 거죠. 사고 이전 일본의 원자력 업계가 바로 이 규제 포획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규제기관이랑 업계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고, 또 일본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전은 절대 포기 못한다는 정치적인 압박도 엄청났죠. 이렇게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도쿄전력의 문제들은 그냥 슬그머니 덮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다시 현재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쌓인 깊은 불신이라는 유산이 지금 오늘날의 일들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2019년에 전 경영진들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대중들의 판결은 전혀 달랐어요. 결국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법의 판단과 사람들의 상식 사이에 이 엄청난 괴리가 불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 처리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검진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진짜 질문은 과학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들을 믿을 수 있는가? 결국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완전히 바닥나버린 신뢰의 문제였던 거죠. 물론 사고 이후에 아무것도 안 바뀐 건 아닙니다. 정부가 나서서 지배구조도 뜯어고치고 예전보다 훨씬 독립적인 규제기관도 새로 만들었죠. 안전기준도 엄청 까다로워졌고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많은 게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두 번의 실수는 어떻게든 잊힐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은 결국 그 조직의 정체성, 다시 말해 브랜드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도쿄전력은 그냥 원전 사고를 낸 회사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마다 진실을 숨기고 늦추는 회사로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 도쿄전력에게만 던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일 겁니다. 어떤 조직이든 위기는 오잖아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조직은, 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당장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진실을 바로 말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려고 할 것인가? 도쿄전력의 지난 20년은 그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